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모빌리티와 플랫포마이제이션이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빌리티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학계라든지 아니면 산업계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입으로 회자는 많이 되지만 사실 이게 정확하게 우리의 생활에 또는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는 우리가 일하고 있는 산업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모빌리티의 다양한 의미와 그 다음에 이 모빌리티를 움직이게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바로 플랫폼이라는 것이 있고 또 그 플랫폼이 다양화되면서 생기는 그 용어를 플랫포마이제이션이라는 용어로도 불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아보실 이 목차는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문자에서 소셜미디어까지, 즉, 딱 보면 아시겠죠? 미디어가 어떻게 발달을 해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모빌리티와 스마트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하고 계셨어요. 아주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겠죠. 뭐 게임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뉴스 기사를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일정을 쓰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아니면 뭐 영화를 예매하신다거나 아주 다양한 일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니면서 어디를 이동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게 해주는 것은 역시 그 이전의 폰과는 다른 바로 스마트한 폰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모빌리티에 끼친 영향력은 무엇인가? 자,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그죠?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즉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분야에서는 이 모빌리티라는 특성을 가지고 어떻게 엔터테인먼트 분야와 접목이 돼서 우리가 컨텐츠를 즐기는 그 이용 행태에 변화를 가져다 주고 또 어떠한 재미를 주고 그것이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자,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모빌리티와 플랫포마이제이션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문자에서 소셜미디어까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렇게 쫙 펼쳐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언제 어떻게 우리가 소통이라고 하는 즉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됐는가에 관련된 영상을 먼저 보시겠는데요. 제가 여기는 이제 문자에서 소셜 미디어까지라고 해놨지만 사실은 문자가 발명 즉 만들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문자를 썼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프랑스나 스페인에 가시면 라스코 동굴과 그다음에 알타미라 동굴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가시면 그 동굴의 벽면, 천장 이런데 수많은 동물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동물이 달리는 그림이라든지 동물이 다른 동물과 싸우는 그림이라든지 뭐 풀을 뜯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뭐 달려가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입체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자 이전 시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끼리 뭔가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글자라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도 없고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본대로 따라 그리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자들이 프랑스 라스코와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 벽화를 조사를 해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동작은 어떤 의미가 있었고 뭐 이러한 동물의 행동은 어떤 의미가 있고를 읽어낸 거예요. 그래서 고대인들이 바로 그림을 가지고 소통을 하고 싶어 했다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지금의 미디어에 해당을 하겠죠. 그때는 뭐 전자기가 있지도 않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배경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연물을 이용해서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는 건 뭘까요? 컨텐츠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소통을 하기 위한
컨텐츠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알리고 싶었다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문자가 발명이 돼서 오늘날 소셜미디어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 과정을 영상으로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까지 미디어 기술에는 몇 차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문자를 표시할 수 있는 인쇄 기술이 생겨났고, 그 다음 실시간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전화기, 그 다음에 눈으로 보이는 것을 기록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이 등장했고, 공중으로 이러한 자료를 송출하는 방송 기술이 생겨났죠. 그리고 마침내 인터넷이 등장했습니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뭐가 바뀌었을까요? 과거 미디어들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오로지 한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아니면 똑같은 메시지를 모두에게 전달하거나 하는 두 가지 방법뿐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인터넷의 등장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 이미 알다시피 인터넷을 통해 전화, TV, 메일, 영화 감상 등 기존의 미디어가 해주는 것을 모두 즐길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이, 개인과 집단이 다수와 다수 간의 대화가 모두 가능하게 해줬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단순히 정보를 받아보는 것만 아니라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과 함께 확장된 다양한 미디어는 보다 상호소통적인 성격을 띠게 되어 점차 사회적 기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네, 어느 팀원과 우리가 미디어를 즐기며 서로가 서로에게 퍼뜨리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재생산하며 소셜미디어는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를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생들한테 이 그림을 제가 해석해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친구는 어제는요, 오늘은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과거의 미디어 형태와 미디어 시청 행태 그리고 오늘날의 미디어 형태와 시청 행태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일단 그 미디어를 한번 보시면 이게 TV나 또는 영화 스크린이 되겠죠. 근데 일단 TV 생긴 것부터 한번 보실까요? 여기 우리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안테나가 있어요. 안테나가 뭔지 모르시는 우리 친구들도 계실 텐데 제가 어렸을 때는 안테나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디지털 TV니까 안테나가 필요가 없죠. 비가 오는 날에는 이제 집안의 남자분들이 옥상에 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TV가 안 나오면 막 두드렸어요. TV를 두드리고 또 남자분은 안테나를 막 손으로 만지고 이랬었어요. 그랬던 시기에 TV에서 방송하는 컨텐츠는 딱 하나였어요. 그죠? 예, 방송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하나였는데 그냥 보여주는 대로 시청자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보는 거죠. 드라마가 이제 방송국에서 나오면 그냥 앉아서 시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고정된 자세에서. 그래서 이렇게 선이 점선이 아니라 실선으로 되어 있죠. Fixed Living Room. 그러니까 고정된 자세에서 TV 수상기를 바라보면서 드라마, 뉴스,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즐겼어요. 그러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돼 있다라는 거는 수동적으로 뿌려주는 대로 본다. 패시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근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일단 안테나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채널이 500 플러스 채널. 더 많죠, 사실은. 더 많이 생겼어요. 더 많이 생겨나고 있기도 하고요. 자, 여기에 스토리가 있어요. 이제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한테 뿌려줍니다. 근데 시청자는 다시 이걸 돌려줘요. 그죠? 어떻게, 어떤 이유로 돌려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미디어, 기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쓰시는 스마트폰도 있고, 태블릿도 있고, 또는 노트북도 있고, 컴퓨터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내가 본 것을 편집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도록, 또는 내가 더 재밌게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도록 편집을 해서 다시 이것을 어떤 채널이나 플랫폼에 올립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많이 보는 바로 유튜브가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데이터라는 것은 뭘까요? 그렇게 주고받은 것이 데이터가 돼가지고 어디든지 간에 이동을 해서 올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 편의 컨텐츠를 쭉 봤다면 최근에는 어떤 식이죠? 뭐 클립 단위로 보는 거죠. 하이라이트 장면 또는 뭐 재밌었던 장면 또는 뭐 아주 애틋했던 장면 이런 것만 잘라서 보면 그걸 보고 이 얘기를 다 엮어서 이 이야기 어차피 이런 얘기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분은 이 이야기의 맥락을 이해해 주는 것을 자막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또 띄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수용자가 더 이상 패시브하지 않은 거죠. 나도 얼마든지 액티브한 뭔가를 제작하는 편집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가 된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의 바로 미디어 이용 행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퍼스트 스크린이 이런 대형 TV라든지 영화 스크린이 아니라는 겁니다. 퍼스트 스크린은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아주 작은 휴대폰 또는 휴대용 카메라 또는 노트북, 타블렛이 바로 퍼스트 스크린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퍼스트 스크린의 주도권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집에서 있지 않아도 굳이 큰 어떤 물리적인 또 가격이 비싼 그런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이런 장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뭔가를 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 그리고 어디든지 이동하면서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nywhere라고 돼 있잖아요. 아무 데서나 어디서나 가능하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점선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의 미디어 이용 행태를 린백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에 뒤에 기대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린백 시스템. 이런 시스템은 린 포워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나와서 내가 움직여서 뭔가를 한다. 자, 이미 여기서도 봐도 바로 모빌리티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뭐죠? 단순한 소비자나 일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뿌려주는 대로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제 프로슈머, 프로듀서 앤 컨슈머의 합성어죠. 예. 우리말로는 뭐 발음이 썩 좋지는 않은데 생비자, 생산자 플러스 소비자에서 생비자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더 나아가서 크리슈머, 크리에이티브 컨슈머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 차이가 뭘까요? 프로슈머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편집 정도에 해당했다고 한다면 크리에이슈머는 여기 플러스 내 창의력을 넣어가지고 조금 더 다른 것들을 만들어 보는 거. 원래 뿌려줬던 컨텐츠보다 훨씬 더 획기적인 것을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그것이 또 인터랙션까지 발생했을 때 또는 인플루언싱까지 됐을 때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때 자, 그런 행위까지 하는 것을 바로 크리에이슈머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일이 참 많은데 경희대학교 학생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로를 추적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학자들도 할 수 없는 일을 학생이 했다 그래서 뭐 대대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것도 일종의 보면 크리에이슈머의 역할인 거죠.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고 수업을 듣는 학생이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본인의 결핍 또는 사람들이 느끼는 결핍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소해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크리에이슈머의 기능을 발휘를 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인플루언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컨텐츠의 범위, 그러니까 문화 컨텐츠가 아니라 일반적인 컨텐츠의 범위로 넓혀져야겠다라는 일단 범주의 확산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자 역할이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상호 소통하는 그 맥락은 훨씬 더 커지게 되고 또한 사회적 기능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빌리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직장에서 집으로, 집에서 직장으로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자체의 이동도 오늘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모빌리티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좀 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미디어, 오늘날에는 미디어를 거의 소셜미디어로 언급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소셜미디어가 우리가 지금 떠올릴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죠. 뭐 트위터,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텀블러, 뭐 유튜브 뭐 이런 정도인데 여기서 그칠 것이냐. 더 이동해서 어디까지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점쳐본 그런 영상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소셜미디어의 미래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 영상에서는 2050년 이상의 어떤 그 결과들을 한번 점쳐보는 부분인데요. 잠깐 꽤 많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좀 조금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소셜미디어 경험을 하기 위해 착용하는 기술입니다. 이미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이야기해보죠. 1번 가상현실 헤드셋. 가상현실 헤드셋은 이제 이용이 더욱 편리해지고 인기가 많아지면서 대중화가 충분히 가능해졌습니다. 비행기에서도 치과에서도 집에서도 이 헤드셋이 여러분을 다른 세계로 들여다 줄 수 있죠. 충치 치료를 할 때도 가상현실 헤드셋을 통해 주위를 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 소셜미디어에서는 이 가상현실 헤드셋으로 더 깊고 진짜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 분야의 움직임은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유아에 불과합니다. 2번 스마트 콘택트 렌즈.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IT 관련 잡지 컴퓨터 월드는 이 스마트 콘택트 렌즈를 궁극의 웨어러블로 꼽았는데요. 이것은 VR 안경처럼 우리가 소셜미디어에서 교류하는 방식을 뒤바꿔 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 소니, 삼성 같은 세계적 주요 IT 기업에서는 렌즈의 증강현실과 복합현실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있으면 이제 인스타 스토리도 눈을 깜빡이는 것만으로 촬영할 수 있답니다. 자, 이까지 보셨는데 어떤 거 느끼셨어요, 여러분들? 겁난다. 뭐 어떤 분들은 이거 너무 겁나는데, 어떤 분들은 싹 다 노출되는 거 아니야? 어떤 분들은 행동에 제약이 더 생기겠는데? 뭐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세요. 아마 호불호가 좀 나눠지실 거는 같은데, 이제 웨어러블 같은 건 어떤 거죠? 입는 거죠. 착용하거나 입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들고 다닌다는 개념이 아니라 착용해서, 옷이든 뭐 시계든 착용해서 내가 어떤 일을 처리하고 뭐 학습을 한다거나 뭐 누구를 만날 때도 도움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아까 스마트 컨택트 렌즈 이제 잠깐 보셨는데 눈만 깜빡하면 뭐 사진이 찍힌다. 그러니까 카메라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마샬 맥루한이 항상 얘기하는 미디어는 메시지다의 기능 또는 미디어는 인간 신체의 확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떨어져 있는 도구를 갖고 지금까지는 사용을 했다면 앞으로는 착용을 한다는 거죠. 내 몸에 부착이 돼서 마치 진짜 손가락 발가락처럼 한다는 의미죠. 몸에 더 부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모빌리티죠. 여기에 있던 것을 붙여가지고 이동을 시켜서 부착을 해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영상은 이제 다는 못 봤는데 스마트 전자 섬유라는 것도 있어요. 저런 옷들이 지금 굉장히 그 테크니컬하게 좀 보이는 그런 옷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런 옷을 입은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둘이 뭔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옷에 신호가 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나는 IT의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 나는 예를 들어서 미래의 어떤 만물 인터넷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지나가는 어떤 사람도 그걸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옷에 둘이 동시에 번쩍하고 뜨는 거예요. 그럼 뭐죠? 그 자리에 서서 그 사람들은 당신도 그 생각했어? 나도 그 생각했는데 둘이 동시에 얘기를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카페에서 앉아서 또는 회의장에서 앉아서 얘기를 했던 그런 공간 중심의 어떤 물리적인 공간 중심의 대화도 역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길거리에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 또는 뭐 그냥 지나가다가 정말 내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사람의 관계도 확장이 된다는 거죠. 관계 이동도 이제 이런 옷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스마트워치는 이제 나온 지가 좀 꽤 됐죠. 그래서 자기의 뭐 바이오 리듬도 체크를 하고 또는 뭐 일정도 딱 뜨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생활을 좀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타투라는 것도 지금 MIT 학생들이 개발을 했는데요. 몸에다가 우리 문신 새기잖아요. 근데 지금의 문신은 그냥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문신인데 이건 이렇게 몸에다가 스마트 타투를 이렇게 새기면 자신의 정보도 이렇게 되면 알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생활의 윤택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근데 이제 이것도 개인정보의 노출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아예 마이크로칩을 이렇게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지금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몸에 이식을 해서 잃어버렸을 때 찾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사람 몸에 이렇게 심는 거예요, 아예. 네, 그래서 스마트폰도 나중에는 이런 물리적인 형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영상에서 본 건 이거였어요. 한 남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팔을 이렇게 걷었어요. 여기에 탁 하니까 이게 스마트폰이 뜨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는 아이콘이 가득한. 딱 누르니까 다 실행이 되는 거예요. 몸에 새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소셜미디어의 기술이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이동을 해서 확장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소셜미디어의 미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플랫폼이라는 것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플랫폼은 원래 플랫이라는 단어와 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결합이 된 거예요. 근데 플랫은 구획된 땅을 갖고 있어요. 구획된 땅.
그러니까 뭔가를 그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여기 바닥 타일도 짝짝짝 나눠져 있잖아요. 정사각형으로 딱딱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처음에 시공할 때 정사각형으로 해주면 딱 구분해서 정확하게 받기가 쉽잖아요. 그것처럼 이 플랫은 구획된 땅이에요. 왜 구획을 할까요? 뭔가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왜 플랫해야 될까요? 평평해야 다리를 디디고 서기가 쉽겠죠. 여러분들 산에 가시면 막 다니기 편하신가요? 안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땅이 고르지 않으니까 뭐 넘어질 수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하면 뭔가 일을 하기 힘들어요. 트레킹하기는 좋지만. 그래서 이때 플랫 또는 플랫의 의미는 뭔가를 두 발을 디디고 서서 하기에 좋은 이란 뜻을 갖고 있고 폼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 그러니까 평평하고 뭔가 하기 좋게 만들어진 형태가 바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플랫폼은 우리 흔히 기차 플랫폼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셜미디어나 미디어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플랫폼은 전부 기차 승강장을 말했어요. 기차 승강장, 지하철 승강장 가보시면 어떠세요? 땅이 울퉁불퉁한가요? 그럼 여러분들 타기가 힘드시겠죠. 평평하게 돼 있고 줄서기 편하게 돼 있는 것이 바로 기차 승강장입니다. 자, 이 아날로그 물리적인 플랫폼 개념을 디지털로 옮겨와 가지고 오늘날 어떻게 되죠? 이런 거죠.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상징이 바로 디지털 세계의 플랫폼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또는 디지털 플랫폼 사회에서는 이런 용어 굉장히 많이 쓰는 거 들어보셨죠? 이때 디지털 플랫폼 시대, 디지털 플랫폼 패러다임, 디지털 플랫폼 사회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런 의미가 있죠. 공급자와 수용자가 자기네들이 거래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에 서서 서로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게 하기 위해서, 즉 뭐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환경을 플랫폼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인문학자들은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한 번에 받아들이기 사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여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거를 학술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미디어 환경을 그냥 플랫폼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간단해요. 왜냐, 여러분들 보세요. 모바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근데 모바일은 사실 우리가 모바일 안에서 평평한 땅이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평평한 땅, 뭔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거죠. 공부도 하시죠. 어떻게? 논문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공부하시잖아요. 그리고 굳이 영화관에 가지 않아도 바로 내가 예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굳이 콘서트장에 가지 않으셔도 바로 예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IPTV로도 볼 수가 있고 DMB로도 볼 수가 있고 또 최근에 나온 OTT 서비스인 웨이브나 넷플릭스 또는 훌루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영화를 보실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뭐죠? 여러분들이 평평한 땅에 서서 아주 쉽게 여러 가지 일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플랫폼, 거기에 뭐 디지털이 붙어서 디지털 플랫폼이 된 겁니다. 그쵸? 어떤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재산의 유무를 막론하고 누구나 평평한 상태에서 평등하게 할 수 있는 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학위를 갖고 있던 어떤 학력이든지 간에 자기의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 평평한 공평한 땅에서 가상적인 공간에서 뭔가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크리슈머들이 막 양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냥 어떤 분은 그냥 유튜버야. 플랫폼은 유튜버야. 유튜브. 그냥 이거 유튜브 한마디로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 중에는 뭐 플랫폼이 이제 유튜브 이런 책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트위터는 무엇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일까요? 그러면 트위터. 지금 250자인가요? 처음에 140자였죠? 그 아주 짧은 텍스트를 칠 수 있는 공간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그 의견에 대한 댓글을 달 수 있는 그런 장이 바로 트위터라고 하는 플랫폼이었어요. 그렇죠? 페이스북은 어떤 걸까요? 같이 글을 쓰긴 하는데 140자 이상을 쓸 수 있다는 장점, 사진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많은 인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인스타그램은 뭐죠? 처음에 인스타그램은 그렇게 폭발적인 인기가 없었는데 지금 사진을 거의 공유를 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고 또 IGTV라고 해서 TV, 그러니까 영상도 올릴 수 있게 됐고
영역을 점점 확장시키고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플랫폼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다양하고 하면서도 독자적인 연결을 할 수 있는, 그죠? 독자적인 인플루언싱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결의 장으로 지금 등극을 한 것이 바로 디지털 플랫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실게요. 보시면 굉장히 많은 소셜 미디어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올라타 있어요. 그죠? 계단의 형태도 다 다릅니다. 자, 여기 아주 좋은 승강장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플리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좋은 사진을 얻고 싶어요. 난 사진을 못 찍어. 좋은 사진을 얻고 싶은데 내가 일일이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고퀄리티의 사진을 여기다가 올려놓고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한 곳이에요. 가보시면 사이즈도 되게 다양합니다. 큰 사진, 중간 사진, 작은 사진, 썸네일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쓰세요 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또 이제 활동을 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놀이터로 씁니다. 사진을 다운로드 받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세요. 그래서 놀이터로. 마이스페이스는 뭐 지금은 없어진 거지만 이것도 한때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것이고, 트위터도 마찬가지,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데서 여러분들은 놀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업무를 처리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속성이 바로 모빌리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플랫포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좀 저 이 단어가 잘 안 붙어가지고 되게 고생을 했어요. 플랫포마이제이션. 그래서 오늘 강의하기 전에 한 3번, 4번 읽고 갔거든요. 플랫포마이제이션. 뭔가 제이션이 붙으면 뭐뭐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한자로 될 화자인데 뭐뭐화 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플랫포마이제이션은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거예요. 플랫폼 기반 경영이라고 보는 측면에서는 이걸 갖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요. 그냥 단순히 즐기거나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은 플랫폼의 이동과 변화를 플랫포마이제이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은행에 요즘에 몇 번 가보셨어요? 은행에? 한 번 이상? 잘 안 갑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은행들이 거의 줄어들고 있어요. 많은 은행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문을 닫고 있어요. 자, ATM에서 은행에 안 가게 된 첫 번째 이유는 ATM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동네에 ATM이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뚝뚝뚝 누르면 돈을 찾거나 송금을 하실 수가 있게 됐죠. 자, 근데 ATM도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모바일 뱅킹이 되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제 모바일 뱅킹을 통해서 송금하고, 뭐 출금은 사실 안 되죠. 송금을 주로 합니다. 또 최근에는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페이 이런 거 나와서 아예 뭐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어요. 자, 이게 뭐죠? 플랫폼이 물리적인 은행에서, 건물이 있는 은행에서 간단한 기계 2대가 있던 기로, 그 다음에 아예 이것도 필요 없는 모바일로 이동을 한 거죠. 이게 플랫포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공간의 이동, 즉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플랫폼의 이동을 플랫폼 모빌리티라고 합니다. 우리 생활에 아주 많은 변화를 주고 있어요. 예전에 누워서 은행 일을 본다 생각도 못 했잖아요. 근데 누워서 은행 일을 봅니다. 자, 또 하나 얘는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V 소상기나 영화관에서만 영화를 볼 수 있었어요. 지금 잘 안 갑니다. 그래서 많은 영화관들도 아마 향후 좀 문을 닫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OTT, 스마트폰 콘텐츠로 영화를 보십니다. 이제 아마 살아남을 영화는 되게 스케일의 큰 영화들, 대형 스크린에서 보지 않으면 안 될 영화들만 영화관에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어떻게 되죠? 물리적인 공간이 있는 곳에서 보다가 그것이 상관없는 곳에서 볼 수 있게 돼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즐기는 플랫폼의 모빌리티가 일어난 거죠. 이렇게 된 것이 플랫포마이제이션이다. 자, 3번째.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물리적 플랫폼 모빌리티가 변화가 되면 그럼 컨텐츠에서는 변화가 없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기기가 변화가 됐고 환경이 변화가 되면 컨텐츠의 변화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컨텐츠 모빌리티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플랫포마이제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앞에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수동적인 컨텐츠를 보다가 사용자들이 참여해서
뭔가를 인터랙션을 일으키는 컨텐츠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비선형적 컨텐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에서 방영했던 블랙미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시면 이런 거였어요. 그냥 주인공이 나 우유 마실까 주스 마실까라고 다른 등장인물과 대화를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시나리오대로 그냥 우유를 선택하게 되죠. 우유를 마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드라마는 어떻게 했냐면 중간에 화면이 딱 멈추면서 사용자한테 우유나 주스 중에 하나를 고르게 합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유를 고르면 우유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주스를 고르면 주스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A는 우유에 관련된 얘기를 보게 되고 B는 주스에 관련된 얘기를 보게 됩니다. 블랙미러라고 하는 같은 콘텐츠를 보는데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콘텐츠 플랫포마이제이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기반이 바뀌면 그 안에 내용물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용자들은 재미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 같이 동행하지 않는 거지?가 되는 거죠. 네.